기원전 1200년경 한 남자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오래 살고 이름 없이 사라지느니 짧게 살고 영원히 기억되는 쪽을 택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는 10년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다시 10년을 바다 위에서 또 돌았습니다. 외눈박이 거인을 속이고 마녀를 상대하고 신들과도 흥정을 벌였죠. 한 사람은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고 한 사람은 죽음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나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트로이 전쟁이 낳은 가장 상반된 두 영웅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두 남자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트로이는 정말 있었을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로이 전쟁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19세기까지만 해도 트로이는 순전히 상상 속의 도시로 취급됐습니다. 그런데 1870년 독일의 아마추어 고고학자 하인리 슐리만이 튀르키예 서부 히사를리크 언덕을 발굴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어릴 적 읽었던 일리아스를 지도 삼아 실제로 땅을 팠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청동기 시대의 여러 층위의 도시 유적을 찾아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도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지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트로이라는 도시 자체는 신화가 아니라 실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 영웅은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을지도 모를 전쟁의 기억이 수백 년간 구전되며 살이 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밀, 아킬레우스, 불꽃처럼 살다가는 남자. 아킬레우스는 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 아버지는 인간왕 펠레우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시작부터 예언에 얽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테티스는 갓난 아들을 저승의 강 스틱스에 담가 불사의 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붙잡고 있던 발 뒤꿈치만은 물에 닿지 않았죠. 네, 여러분이 아는 그 아킬레스건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존재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약점. 이건 단순한 신화적 디테일이 아니라 아킬레우스라는 인물 전체를 요약하는 상징입니다. 신에 가까운 전사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존재일수록 그 약점은 더 치명적이라는 것. 사실 테티스는 아들이 트로이 전쟁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스키로스 섬으로 보내 여장을 시켜 공주들 틈에 숨겨놓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략가 오디세우스가 상인으로 위장해 섬에 들어가 화려한 옷감들 사이에 무기를 슬쩍 섞어 놓았습니다. 다른 공주들은 옷감에 손을 뻗었지만 아킬레우스는 본능적으로 검을 집어들었죠. 정체가 들통난 겁니다. 흥미롭게도 아킬레우스의 첫 등장부터 오디세우스가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두 영웅의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사실 트로이 전쟁 10년 전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전쟁 마지막 해의 단 며칠, 그것도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단 하나의 감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이었던 여인 브리세이스를 강제로 빼앗아가자 아킬레우스는 전투를 거부하고 막사에 틀어박힙니다. 자존심 하나로 그리스 연합군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팀의 에이스 스트라이커가 감독과 크게 트러블이 나서 벤치에 앉아버린 셈인데 문제는 이 벤치워머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만큼 압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아킬레우스가 빠지자 그리스군은 계속 밀리고 트로이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합니다. 결국 아킬레우스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낸 건 명예도 그리스의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절친이자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였던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었죠.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대신 싸우다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게 목숨을 잃자 아킬레우스는 분노로 이성을 잃습니다. 그는 헥토르를 죽이고 그 시신을 전차에 매달아 트로이 성덕 주위를 끌고 다닙니다. 슬픔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뒤바뀌는 그 심리 묘사는 일리아스에서 가장 잔혹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순간으로 꼽힙니다. 이 아킬레우스를 스크린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브래드 피트입니다. 돌프강 페터젠 감독의 2004년작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는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 몇 달간 혹독한 훈련을 소화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영화가 신화 원작과 상당히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영화 속에는 신들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우스도, 아테나도, 아폴론도 없이 순수하게 인간들의 이야기로만 재구성됐죠. 브리세이스의 설정도 바뀌어서 영화 속에서는 헥토르의 사촌이자 트로이의 신관으로 등장하고요. 브래드 피트의 아킬레우스는 신화 속 단신 반인의 존재라기보다는 명예와 불멸에 집착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전사로 그려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화의 스케일은 줄었지만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는 오히려 더해졌다고 평가하기도 하죠. 참고로 이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는 아킬레스건 부상까지 실제로 입어서 촬영이 몇 주 지연됐다는 웃지 못할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신화가 현실이 된 순간이랄까요? 아킬레우스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짧고 굵게, 그러나 영원히. 그리스어로 클레오스, 즉 불멸의 명성을 위해서라면 목숨 따위는 얼마든지 걸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그는 어머니 테티스로부터 직접 예언을 듣습니다. 트로이의 남으면 짧지만 영원히 기억될 삶을, 고향으로 돌아가면 길지만 평범하게 잊혀질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아킬레우스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도박이 성공한 셈이죠. 두 영화, 신화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두 영화의 신화 해석 방식 차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 트로이가 개봉했을 때 고전 학자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신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간 드라마로 압축한 선택에 대해 신화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반대로 현대 관객에게 신화를 납득시키려면 오히려 이런 세속화가 필요했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5억 달러 넘는 흥행 수익을 올리며 상업적으로는 확실한 성공을 거뒀죠. 브래드 피트, 에릭 바나, 올랜도 블룸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한 화면에 담아낸 캐스팅 자체도 화제였고요. 반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놀란 감독은 그동안 CG에 의존하기보다 실사 세트와 실제 로케이션 촬영을 고집해온 감독으로 유명하죠. 덩케르크에서 실제 전투기를 띄우고 오펜하이머에서 실제 핵실험 장면을 CG 없이 구현했던 그 집요함이 지중해를 표류하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에서도 CG 없이 만들었죠. 신화를 다루는 두 감독의 태도 차이. 이것만으로도 두 영화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디세우스,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인 남자. 오디세우스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목표는 명예도 불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어로 노스토스였죠. 오디세우스는 애초에 트로이 전쟁 참전 자체를 원치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징집을 피하려고 미친 척 연기까지 했습니다. 밭에 소금을 뿌리며 씨를 심는 척 했는데 그를 의심한 사자 팔라메데스가 갓난아들 텔레마코스를 쟁기 앞에 놓자 오디세우스가 급히 방향을 틀어 아들을 피했고 그 순간 연기가 들통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 남자, 전형적인 전사와는 결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참고로 이 일을 계기로 오디세우스는 훗날 팔라메데스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당하게 만드는데 이 뒤끝 있는 복수극 하나만 봐도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 인물인지 짐작이 가시죠.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가 세운 가장 결정적인 공은 다들 아시다시피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10년간 함락되지 않던 철옹성 트로이를 무너뜨린 건 힘이 아니라 속임수였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창과 방패로 싸웠다면 오디세우스는 머리로 싸운 겁니다. 이 지점에서 두 영웅의 가치관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정면 승부가 명예라면 오디세우스에게는 목적을 달성하는 모든 방법이 정당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전체를 통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오디세우스일 겁니다. 흥미로운 건 목마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을 거라는 게 최근 학계의 중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성문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목조 조형물이 아니라 병사 몇 명 정도가 숨을 수 있는 규모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트로이인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설계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목마를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봉헌물처럼 꾸며 트로이인들 스스로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도록 유도했습니다. 10년을 버텨온 견고한 방어선을
단 하루의 심리전으로 무너뜨린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트로이가 함락된 뒤부터 시작됩니다. 호메로스의 또 다른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의 여정을 그립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동굴에서 부하들이 잡아먹히는 걸 지켜보며 탈출 계획을 짜고 마녀 키르케에게 부하들이 돼지로 변하는 수모를 겪고 노래로 선원들을 홀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고 저승까지 내려가 죽은 예언자에게 미래를 묻고 스킬라와 카립디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심지어 님프 칼립소의 섬에서는 7년 동안 붙잡혀 지내기도 하죠. 그야말로 신화 버전 나는 자연인이다를 10년 내내 그것도 목숨을 걸고 찍은 셈입니다. 여기서 오디세우스의 진짜 매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매번 위기 앞에서 힘이 아니라 깨로 살아남습니다. 폴리페모스에게 자기 이름을 아무도 아니다라고 속여서 다른 거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으면서도 죽고 싶지는 않으니 자기 몸을 돛대에 묶어달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욕망과 생존, 둘 다 포기하지 않는 지독한 실용주의. 이게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을 때도 그는 정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지로 변장해 자기 궁전에 잠입한 뒤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던 남자들의 동태를 조용히 살핍니다. 그리고 활쏘기 시합이라는 함정을 파서 구원자들을 한자리에 몰아넣은 뒤 순식간에 전멸시켜버리죠. 20년 만에 귀환치고는 꽤나 화끈한 엔딩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하고 맷 데이먼이 오디세우스 역을 맡은 영화. 오디세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고 있죠. 인터스텔라와 오펜하이머로 인류의 한계와 시간, 그리고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다뤄온 놀란 감독이 고대 그리스 최고의 생존왕 오디세우스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여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캐스팅인데요. 그는 본 아이덴티티 시리즈에서 기억을 잃고도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요원을 연기했었고, 마션에서는 화성에 홀로 남겨진 채 오직 지능과 인기응변만으로 생존해내는 과학자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맷 데이먼은 커리어 내내 오디세우스적 인물을 연기해온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서 힘이 아니라 두뇌로 살아남는 캐릭터. 이보다 완벽한 캐스팅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 영화에는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라 할 수 있는 배우들이 대거 합류하여 신화의 스케일과 놀란 특유의 시간 구조 연출이 만나서 웅장한 영상을 만들어내었죠. 그리고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하면서 헥토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트로이의 왕자이자 최고의 전사였던 헥토르는 사실 이 두 그리스 영웅과는 결이 또 다른 세 번째 유형의 인물입니다. 아킬레우스가 개인의 명예를 위해 싸웠고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머리를 썼다면 헥토르는 오직 가족과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데려오면서 벌어진 전쟁인데 정작 그 뒷수습은 형인 헥토르의 몫이었으니까요. 아내 안드로마케와 어린 아들 앞에서 갑옷을 벗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일리아스 전체를 통틀어 가장 눈물샘을 자극하는 대목으로 꼽힙니다. 결국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의 1대1 대결에서 패배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브래드 피트의 트로이에서는 이 장면이 배우 에릭 바나의 열연으로 특히 인상 깊게 그려졌는데, 트로이 성벽 위에서 아내와 아버지가 절규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결투 장면은 다시 봐도 소름이 돋습니다.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가 각각 명예와 생존을 대표한다면 헥토르는 책임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사람의 삼각구도를 알고 보면 트로이 전쟁 서사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두 영웅의 대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긴 것. 이제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한 남자였고,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한 남자였습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최고의 가치는 명예, 오디세우스에게 최고의 가치는 귀환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의 인물이라면 오디세우스는 냉정하게 상황을 계산하는 전략가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식으로 표현하자면 아킬레우스는 순간의 도취와 파괴적 열정을 상징하는 디오니소스적 인간에 가깝고, 오디세우스는 이성과 절제, 형태와 계획을 중시하는 아폴론적 인간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두 사람이 일리아스 안에서 실제로 얽히는 장면이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키로스 섬 사건 외에도 아킬레우스가 전투를 거부하고 있을 때 그를 다시 설득하러 가는 사절단에 오디세우스가 포함되어 있었죠.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와
오직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만 움직이는 자의 만남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온갖 논리와 명예심을 자극하는 화려한 언변을 늘어놓지만 결국 그 설득은 실패합니다. 아킬레우스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훗날 아킬레우스가 죽은 뒤 그의 갑옷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를 두고 오디세우스와 또 다른 영웅 아이아스가 경쟁하는데 이때도 승리하는 건 오디세우스입니다. 순수한 힘의 상징이었던 아이아스는 이 패배의 절망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신화 속에서도 결국 말과 꾀가 순수한 힘을 이기는 서사가 반복되는 셈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두 영웅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일리아스를 늘 곁에 두고 잠들었으며 아킬레우스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단테는 신곡에서 오디세우스를 지옥에 배치하면서도 그가 죽기 직전 선원들에게 남겼다는 대사, 너희는 짐승처럼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덕과 지식을 쫓기 위해 태어났다는 구절을 통해 인간 지성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상징하는 인물로 재해석했습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아예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현대 더블린, 하루 동안의 이야기로 압축해 율리시스라는 소설을 썼죠. 아킬레우스를 모티브로 한 작품보다 오디세우스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가 궁극적으로 어느 쪽 생존 전략에 더 끌리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영웅의 이야기가 다시 스크린으로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로 왜 계속 소환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단순한 복고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는 사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원형이거든요. 눈앞의 성과와 인정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고 불태울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회하고 버티면서 결국 원하는 결승선에 도달할 것인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두 태도 사이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급한 마음에 정면 돌파를 택했다가 상처만 남기기도 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신중하게 우회로만 쳤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도 하죠. 흥미로운 건 호메로스도 이미 3000년 전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해서 결국 그가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에게 시신을 돌려주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불꽃 같던 남자도 결국 타인의 슬픔 앞에서 누그러지는 거죠. 오디세이아 역시 오디세우스가 온갖 꾀로 살아남지만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활을 쏘아 정면으로 구원자들을 처단하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진짜 지혜란 이 두 태도 중 하나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꺼냈을 줄 아는 능력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아킬레우스 쪽인가요? 오디세우스 쪽인가요? 짧고 굵게 타오르며 순간의 완성도에 목숨을 거는 삶, 아니면 우회하고 견디고 계산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삶. 흥미로운 건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 중 파리스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지만 오디세우스는 살아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300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남아있죠. 어쩌면 이게 진짜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사는 방식은 정반대였어도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방식에 끝까지 충실했다는 것. 그게 바로 신화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말이죠. 리더로서의 두 영웅. 두 사람 모두 결국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 스타일은 극과 극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그가 전장에 나서면 그 존재만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실제로 그가 전투를 거부하자 그리스군 전체 사기가 곤두박질 쳤다는 서술이 반복되죠. 문제는 이런 카리스마형 리더는 감정 기복에 따라 조직 전체가 함께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가 화가 나면 전군이 위기에 빠지고 그가 슬픔에 잠기면 전군이 함께 얼어붙습니다. 강력하지만 위태로운 리더십이죠. 반면 오디세우스는 전형적인 위기 관리형 리더입니다. 그는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때로는 부하들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세이렌의 섬을 지날 때 부하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아 유혹 자체를 차단해버린 결정이 대표적이죠. 자신은 위험을 감수하며 정보를 얻고 부하들은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오디세우스의 리더십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그가 데리고 떠난 부하들은 결국 살아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홀리페모스에게 잡아먹히고 스킬라에게 물려가고 태양신의 소를 잘못 건드려 벼락을 맞아 몰살당하기도 하죠.
결국 이타카에 살아 돌아온 건 오디세우스 단 한 사람뿐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생존과 조직 전체의 생존 중 무엇을 우선했는가를 두고 보면 오디세우스의 리더십에도 마냥 박수만 칠 수는 없는 씁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어쩌면 호메로스는 이 두 사람 모두를 통해 완벽한 리더는 없다는 사실을 은근히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래드 피트의 아킬레우스가 명예를 위해 불꽃처럼 산화했다면 맷 데이먼의 오디세우스는 생존을 위해 지중해를 표류하고 마침내 고향에 갑니다. 두 영화가 같은 전쟁, 같은 신화적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 자체가 3000년 전 호메로스가 이미 인간에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나란히 제시해 두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